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앞서 퀴즈에서 말씀드린 재난 대응에서 이것의 역할을 연구하고 제도화시킨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님과 김성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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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서로 하시라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전략사업팀장 맡고 있는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가 또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지역 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사회혁신연구소의 김현수 연구실장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소개를 해주신 그 김성윤 팀장님과 함께 작년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인터뷰를 굉장히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두 분이 대표 스타신가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눈부신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건가. 제가 편안하시라고 재밌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긴장하셔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언제쯤 웃어야 되나. 맞아요. 네, 적응 중입니다. 예. 그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거였는데 제가 아까 실수했죠. 5부 시작할 때까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끊어야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 사이에. 퀴즈 정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마을이 마을을 구한다.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 각종 재난 상황에서 119보다 더 빠르고 더 길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시범 사업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을 공동체, 2번 이익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4448님이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마을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힘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4329님은 마을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도 정겹네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 동네에서도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돕고 즐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셨고요. 5226님은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품앗이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마을 공동체라고 하니까 뭔가 든든합니다. 4246님 새싹 문자로 재난위기 대응은 마을 공동체가 답입니다. 그러셨고 또 네. 7024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전고급에 삽니다 하셨는데 오늘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저희가 연천군에 사시는 분들 커피 쿠폰 드리니까 문자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반갑네요. 7024님 문자 보니까. 이렇게 다들 마을 공동체로 보내주셨는데요. 조성주님, 우리 왕터주대감 조성주님 1번 마을 공동체 정답 보내주셨고요. 4370님도 보내주셨고 그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정답을 발표해 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마을 공동체, 2번 이익 공동체. 몇 번인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1번 마을 공동체입니다. 네, 1번 마을 공동체. 여기 4329님이 어릴 적 살던 시골 동네 떠오릅니다 했는데 이게 언젠가는 마을 공동체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저만 해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파트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입주자 대표 회의인가?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그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서 이게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하고 얘기했는데요. 현장 연구자시니까 김현수 실장님이 재난 대응에서 마을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연구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뭐 다 아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뭐 폭설이나 폭우, 산불 다양한 재난이 빈번합니다. 저는 이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지역 주민과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공감을 하고 이제 연구를 쭉 해왔었는데요.
2023년부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2년 동안 관련 연구와 사업을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 연구 기간 중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그 2023년 7월이었습니다. 그 오송 지하차도에 아하. 참사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네. 14분 정도가 돌아가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왜 이렇게 참사가 났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좀 보게 됐습니다. 네. 당시 사고 원인이 된 그 공사장 인근의 임시 제방이죠. 임시 제방의 붕괴 1시간 전에 이미 그 지역의 이제 이장님께서 붕괴될 것 같다라는 그 위험을 좀 감지를 하고 소방과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사실 공공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소방이나 경찰이죠. 경찰에서 그 제때 대응을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1시간이 그대로 흘러서 그대로 이제 제방이 붕괴가 되면서 그 참사로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마을 주민이었던 이장님이 위험을 빠르게 감지를 하고 그거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을의 위험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난의 어떤 예방 혹은 어떤 감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공공보다도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계기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연구의 중요한 어떤 동력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기억이기도 합니다.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느끼신 거잖아요. 가장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을까?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님과 김성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님께 듣고 있는데요. 비틀즈의 I Will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정말 재난 대응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을까?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님과 김성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4부에서 우리가 김현수 실장님께 어떻게 현장 연구자로서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하셨는지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해 보시니까 재난 대응에서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큰 역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셨나요? 막상 연구를 해보시니까 실제 사례가 있었다면요. 네, 그 저희가 2023년도 연구를 통해서 전국에서 각 마을 공동체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셨던 사례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한 30여 개 정도가 되는 대표 사례를 발굴을 하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시했던 사례들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을의 역할 중에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심리적 지지와 응원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심리적 지지와 응원을 하는 어떤 도구와 방편으로서 문화 활동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재난을 겪은 분들과 함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OBS가 있는 그 수원의 사례인데요. 수원의 이제 아파트 공동체입니다. 그 메탄 웨이브 하늘채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파트 브랜드명을 따서 이제 공동체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메탄 웨이브 하늘채 공동체 활성화 추진단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 지역의 마을봉사, 자원봉사자, 관리사무소 이런 단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코로나 때 좀 주요한 역할들을 했는데요. 심리적 지지와 응원을 위해서 그 아파트에 보면 이제 공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공공 장소를 활용할 수 없는 갈 상황이었습니다.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시회 그리고 음악회를
공동체 주민분들을 위해서 개최를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공간 한 켠에 전시장을 만들었고요. 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 한 100여 점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마을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분들의 그 자녀분들이죠. 네. 자녀분들이 직접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좀 일종의 좀 힐링을 주는 네, 그 어르신들에게 네. 힐링을 주는 그런 효과를 좀 전시를 통해 거두기도 했고요. 또 음악회를 또 열기도 해서 다양한 뭐 지역에서 애초에 예정됐다가 취소가 된 음악회를 좀 대신하는 온라인 음악회죠. 비대면 음악회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 중에서요, 이를테면 뭐 우쿨렐레 혹은 클라리넷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분들이 같이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을 모아서 공연자로 직접 나서기도 하신 것이죠. 주민이기도 하면서 공연자이기도 하면서 또 함께 그 아파트에 살아가는 다른 주민들은 또 청자로서 함께 하면서 이제 서로 심리적 지지와 응원을 보냈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5년 정도 된 사례입니다. 이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구례군에 섬진강 수해 피해가 난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인상적인 장면으로 소가 이제 불어난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네, 장면들이 아마 인상 네. 깊게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 지역이 사실 화개장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동과 구례가 만나는 그 지점 일대가 이제 섬진강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일대가 아예 전체가 다 잠겨버린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화개장터의 그 대부분 상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수해 직후에 정말 그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네. 체력도 그리고 정신력도 많이 좀 쇠약해진 그렇죠. 상태로 어떤 대응도 못하고 진흙이 가득한 상가 그리고 그 방 안에 이제 머물러 계실 때 그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나름 활동을 해오고 있던 영유아 모임 엄마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20대 혹은 30대 정도 되는 엄마 모임일 텐데요. 지역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적다 보니까 20, 30대 엄마들이 스스로 우리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약자야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수해가 난 직후에는 본인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한 그 이제 노인분들로 연로하신 분들에게. 연로하신 어떤 상인분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이제 각각 그 조를 좀 나눠서 이를테면 발굴되지 않은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 조가 한 조가 있었고 또 이제 가재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훼손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치우고 뭐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현장팀 이렇게 나눠서 현장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 왜 필요한지가 좀 더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에 폭설이 왔었잖아요. 경기 남부에. 그런데 큰 길은 행정에서 와서 쫙 제설을 해주시는데 구석구석 골목길은 아무도 눈을 안 네, 치우니까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정말 위험해졌는데 네.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이 눈 치우는 도구가 없는 1인 가구나 막 이런 데서 못 치우니까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저희 동네에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행정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을 공동체 역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예를 또 이제 들어주셨는데요. 네. 사실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 네. 뭐 민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사각지대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이냐 바로 이제 가장 먼저 그 위험 상황을 포착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그리고 손발이 돼줄 수 있는 어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소소한 것까지 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이 행정은 다 못하겠구나 이게 느껴졌는데요. 그 2년 동안 현장 연구 진행하시면서 마을 공동체 재난 대응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을 했고
이 각 사례별로 좀 주요한 특징들을 좀 도출한 다음에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풀어서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써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구하고 돌보는 유형이죠. 두 번째가 재난을 논의하고 대비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재난 경험을 전승하고 기억하기. 이 3가지입니다. 예. 서로를 구하고 돌본다라는 의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마을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재난을 논의하고 대비하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 약자를 포함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고 포착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정책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테고요. 혹은 아니면 마을 주민들끼리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어떤 활동을 개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경험을 전승하고 기억하기. 이것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과정을 충실히 복기를 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은 잘 대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다져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다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예방을 하는 힘으로써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예습, 수업, 복습이 있는 것처럼 재난도 미리 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고 서로를 구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전승하고 기억하는 그런 3단계의 과정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 김성윤 팀장님 조금 심심하시지 않았나요? 저희가 계속 김현수 실장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성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전략사업 팀장님께 여쭤보면요. 이 지금 김현수 실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사례들로 경기도 조례로 기획을 하고 시범 사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시게 된. 예, 그 마을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특히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네, 네, 네.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난을 복구하는 과정에 소외되기도 하거든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특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촘촘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충분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재난 문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작업들을 시작했고요. 2023년 10월 달에 아까 설명하신 그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역할 연구라는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었고 네. 2023년 그해 11월 달에 김태희 경기도의원께서 지역 내 재난 사전 예방 대응 회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네.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돼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면 연구가 있었고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좀 이런 마을 위기 대응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네, 그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합니다. 네. 그 10조에 담겨져 있는데요. 10조 조항에는 지역 내 재난 사전 예방, 대응, 회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로 돌보고 구하고 지키고 회복하는 과정이겠죠. 네. 이 조례 10조에 근거해서 이 경기도 내에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마을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마을 공동체가 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 상황이라는 것을 경기도민들이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당시에 김태희 대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단지 재난 대응이 행정만이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위기 대응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상적인 마을 위기 또 재난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사업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네. 이 조례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네. 여기서 이제 재난 대응에 관련된 것들을 개정을 하신 네, 맞습니다.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어. 재난에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기후 위기 시대가 오니까 상시적 재난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수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도의 조례가 현장에서 마을 공동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 대목들이 있는지요? 예. 일단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상적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떤 그 행정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일단은 첫 발을 뗐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마을 주도의 재난 대응을 어떤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크게 좀 세 가지를 꼽게 되는데요. 일단 재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재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즉 재난 약자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재난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협업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 것까지 이 세 가지를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그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실제 이제 경기도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관련 사업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 조례 근거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과제랄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즉 광역 단위 조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선의 어떤 마을 단위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기초지자체, 시군 단위의 변화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근거, 다시 말해서 기초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혹은 아니면 기초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조례, 이런 관련 조례들의 재난 대응과 관련한 이제 개정을 통해서 관련 항목들이 좀 근거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시군 의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네요. 그 조례를 만드는 건 경기도 네.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렇겠네요. 김성윤 팀장님은 이 조례 만들어진 다음에 세 군데에서 시범 사업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요. 네.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 위기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마을 위기 대응 시범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양주시 진건읍과 의정부시에서 이 재난 대비 프로그램 구축, 그다음에 마을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업은 남양주 진건읍 같은 경우에 진건읍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 주도해서 마을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양주시 진건읍에 수해, 대설, 폭염, 우범 지역 예방, 교통사고, 화재 등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어떤 곳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곳이 위험하면 체크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있는 구호 자원을 발굴해서 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지도를 시작했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웃동의 약속이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편의점, 약국, 뭐 이런 그 가게들이 항시 거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주택 화재 대응 액션 플랜 수립인데요. 이 진건읍은 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좁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화재 상황을 대비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피소 위치, 대피 경로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내 소방서, 파출소, 지능단체가 함께 실전을 실시했었는데요. 훈련의 내용은 골목길 길터주기, 재난 약자 대피 시키기, 네. 전주민 대피를 목표로 한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3단계로 진행했었는데요. 특히 이것이 아마 주민 주도 재난 대응 훈련의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날 훈련에 참여했던 119 안전센터 소방관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20년 넘는 소방관 생활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화재 대응 계획을 세우고 협조 요청한 건 처음 보았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민원한 건 없었는데 만약 행정과 소방이 주관했다면 이처럼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원이 막 많았을 들어왔겠죠. 것이다. 네. 그래서 역시 주민들이 마을에 더 깊이 알고 있고 네. 마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잘 됐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이 그렇죠. 늘어나면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고립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네. 장암1 주거행정복지센터, 또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또 의정부 마을공조 네트워크 이 4개가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장암복지관 사례를 가지고 조사 연구하면서 장암동 지역의 고립과 고독사를 어떻게 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민간협력 거버넌스 365를 결성했습니다. 365는 365일 동안 함께 고립을 막아보겠다는 뜻이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놀랐던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2번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성원들이 그날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느꼈고 의정부시에서 아마 저희가 올해 또 이 사업을 할 것인데 특히 청년들의 고립위기 또 노인의 고립위기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촘촘한 관계망을 통한 돌봄이 마을공동체 장점이라면 이런 365의 활동이 좀 눈에 띄게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유,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선거하고 투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가지 시범 사업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군요. 참.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더 많은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건 저희가 김현수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 연구자 입장에서 그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재난 대응의 역량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뒤늦게 발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능성과 역량들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 가지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현재 그 행정 중심의 이제 거버넌스 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각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법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사실상 1년에 뭐 한 번, 2번 정도 그냥 열릴까 말까 싶을 정도로 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 또 이 위원회 구성 역시도 우리 마을 공동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마을이 주도하는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기에는 구성원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직능단체나 뭐 관변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운영도 좀 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을 잘 아는 마을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거나 마을이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대응에 나서거나 이러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실제 그리고 또 운영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 위원회 운영 조례를 좀 개선을 해서요.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어떤 주민조직 대표
혹은 아니면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처럼 각 지역에 중간 마을 관련 중간 지원 조직 뭐 대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이 위원회에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김성윤 팀장님께서 한 20초 정도, 30초 네. 정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가 이제는 좀 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기후위기, 마을의 재난을 마을공동체가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난 대응의 4번 타자 마을 공동체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님, 김성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